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더 변동성이 커지고 힘든데요. 길을 찾아야죠. 투자자들은. 오늘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네네.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다 주식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포트를 정비하고 네. 또 회복됐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공부해놔야 되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 오늘 말씀하실 쪽은 엔터주. 네네. 네. 일단 그 투자 관련돼서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국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갈 때라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뭐 투자의 국경은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일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사실 엔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는 사실 글로벌로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큰 음반 제작사가 밝혔듯이 국내에서 하는 이 아이돌 시스템을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밝혔듯이 쉽게 대체가 불가능한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엔터도 사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확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에 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앨범 피크아웃,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재기하는 물량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음반을 넘어선 다른 음원이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굿즈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매출처에 그 골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엔터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엔터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발빠르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개인은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으로 팔고 있지만, 예.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좀 빈집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별 데이터, 일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 현황을 체크해 보시면 네. 항상 눈에 띄게 JYP라든지 뭐 SM이라든지 하이브가 순매수 당일 기준으로 1등을 꼽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주가 측면으로도 보면 11월 한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초 대비 JYP가 대략 한 20% 넘게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1월 달 대비로 해서는 평균 4대 엔터사가 0.2% 수익률인데, 요 1월 달 대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1%고요. 코스닥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7%입니다. 제가 요거 장중 오늘 12월 9일 오전 11시 데이터를 갖고 넣었는데, 엔터주가 부진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모두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않았다면 엔터주도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일 텐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JYP-50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JYP만 사실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SM이나 가장 부진한,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YG엔터까지 골고루 좀 수급이 들어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게 그럼 과연 연속성이 이어질 거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 시점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성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도 어려웠죠. 워낙 사실은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다가 JYP도 실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JYP마저도 많이 빠졌었고, 그렇죠? 네. 박진영 대표가 그때 50억 주식 사면서 따라산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영이 샀어. 이제 네. 이거는 오른다는 신호 아니야. 그렇죠.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되더라고요. 네, 그죠? 그때 이후부터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죠. 네, 엄청 그죠? 30% 넘게 그러니까 빠졌어요. 이제 그 가격이 온 거고, 네네. 하이브는 또 노이즈가 굉장히 네, 많고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그죠? 중입니다. 네. 네네. 그런 이슈들 또 JYP 최근에 실적으로 올랐다가 또 어제 오늘 뉴스는 또 이 걸그룹 비추어 글로벌 네네. 거기에 노이즈도 좀 있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업황 전체로 돌아가면 네. 이제 엔터주는 업황 자체는 어때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가요? 네, 업황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대감이 큰 게 이제
메가 IP라고 하는 빅 아티스트 소위 말하는 BTS를 포함해서 네. 블랙핑크, 네. 네. 그다음에 그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TXT, 네, TXT,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그다음에 뭐 뉴진스 포함해서 이 빅 아티스트들의 대거 이제 그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콘서트로 치면은 콘서트 매출로 연간 한 1,5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메가 IP들이 대거 완전체로 복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스트레이키즈 JYP 소속 스트레이키즈가 꼭 아셔야 될 게 BTS가 미국에서 음반 제일 많이 판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BTS가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는 2위고요. 1등이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올해 다 끝나지 않았는데 11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100만 장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음반 판매 4위를 기록했고요.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서는 미국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BTS 완전체가 앨범이랑 굿즈랑 팔았을 때 예상되는 게 내년 이제 완전체 컴백하니까 BTS가 좀 공백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겠네. 그죠? 왜냐면 있겠죠.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네. 스키즈 애들은 계속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은 있는데 아무래도 BTS의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의 인지도와 스트레이키즈의 미국 인지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데이터가 이제 BTS가 내년에 완전체가 컴백했을 때 역대급으로 글로벌 투어를 할 건데 아마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거는 25년 3분기 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7명이 전원 제대기 때문에 8월부터는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대급 글로벌 투어로 할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심플합니다. 콘서트 가격이요. 제일 싼 게 한 1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평균 가격을 내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잡으면 그 과거에 BTS가 모집 인원의 한 20-30%만 늘어난다고 해도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콘서트 매출이 6천억입니다. 6천억이고 티켓의 절반 정도로 굿즈를 소비한다고 하면 굿즈 상품으로만 3천억입니다. 네. 그럼 9천억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BTS 공백기에 스트레이키즈가 잘한 것도 있지만 스트레이키즈가 9천억 정도 사이즈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간으로 스트레이키즈가 실제 앨범 판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최소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투어로 미국과 유럽에서 팔 수 있는 글로벌 투어 매출로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즈는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타자가 이제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지금 로제 그 솔로 아파트 요거가 글로벌 MZ들한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뭐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에도 1등을 했고 그다음 미국 빌보드에도 8위까지 올라갔고요.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2위를 했고요. 역대 최단 기간에 뮤직비디오가 지금 거의 2억 5천 뷰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블랙핑크 로제 포함해서 완전체가 활동했을 때 예상되는 그러면 얘네도 똑같이 글로벌 투어를 BTS랑 할 건데 예상되는 공연 매출이 이 블랙핑크도 최소 한 1,500억에서 최대 4천억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범은 덜 팔린다 치더라도 이 굿즈 매출과 콘서트 매출과 음원 매출이 골고루 올라온다는 사이즈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앨범 수출이 전년 대비 최신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1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월 말 데이터 보면 앨범 수출액이 70.7%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예전처럼 사재기는 안 하겠지만 바닥권에서 중국 쪽 앨범 판매도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11월 1일 날 중국 최초로 무비자 그 중국 관광 포함되면서 5월 달부터 중국 본토 내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이 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7월 달에 에스파가 상하이에서 굉장히 큰 대면으로 팬사인회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팬덤을 보유한 K-팝이 아마 K-팝을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에서 엔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K-팝 공연하는 아티스트한테 회당 최소한의 미니멈 개런티를 주고
중국 기업의 총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로 아마 비즈니스가 조금 그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공연이나 네, 굿즈, 맞습니다. 그죠? 네. 블랙핑크 불핑 다음에가 이제 베이비몬스터잖아요. 네네네. 베이비몬스터도 잘한대요. 네, 베이비몬스터도 지금 데뷔한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2, 3개월은 더 되지 올해 한 5개월 됐나요? 네. 한 4, 5개월 됐는데 네. 상당히 초반에는 조금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뒤 이어서는 계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베이비몬스터도 아마 2년 차,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2년 차 때 내년 말 정도 되면 그 글로벌 그 투어를 하지 않을까. 내년 나간대요. 네, 내년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년 차가 나가는 그쵸. 건데 이례적이래요. 이례적인 모습으로 아마 베이비몬스터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저는 하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 레이블하고 갈등을 보이면서 계속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 그 소위 말하는 고질적인 인적 리스크 이거 엔터주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걸 하이브가 아예 그냥 이렇게 못을 박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4천억 그 사이즈의 그 방시혁 대표의 소위 말하는 IPO 당시에 자본들, IPO나 자본들도 상당히 하이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디어유라는 이제 팬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 디어유가 물론 최근에는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랑 이 M&A를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이 팬 플랫폼이 잘 된다는 거는 하이브, SM, JYP는 JYP360이란 그 팬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YG까지 전부 이 팬 플랫폼이 갖고 있는데 이 팬 플랫폼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그래도 연간으로 지금 최소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30% 이상 좀 사이즈가 커지는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 플랫폼은 국내 아티스트만 소속이 된 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심지어 이제 라틴 쪽이 핫하니까 라틴 쪽 아티스트가 대거 이 팬 플랫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디어유가 텐센트랑 이 합작이 이제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다양한 뭐 JYP360이라든지 하이브가 갖고 있는 팬 플랫폼하고도 이런 그 중국 업체들하고의 이런 합작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엔터주들이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금 내년에 그 보이그룹하고 걸그룹 신인 걸그룹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저연차 아까 베이비몬스터도 잘 말씀 주셨는데 베이비몬스터 같이 단기간에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JYP를 포함해서 YG나 SM 모두 상당 부분 마케팅 비용 들어갔던 게 올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케팅비를 제거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엔터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흐름들 또 주요 아티스트 그룹들 얘기를 했고요. 밸류를 좀 체크해 보죠. 엔터주가 뭐 잘 갈 때는 한 25배 기본이고 그죠? 네네네. 30배, 40배까지 받았거든요. 네네. 주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밸류가 좀 낮아져 있나요? 네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엔터주가 딱 그 30배 초중반의 밸류는 받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 달이니까 다 끝났고 내년 밸류에이션은 30배가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23배 정도 평균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 23배에는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가의 뭐 SBS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타 뭐 컨텐츠리 중앙 뭐 작은 중소형 엔터사이 뭐 큐브 엔터까지 다 포함해서 23배 정도고요. 하이브나 JYP나 SM, YG 엔터 이 빅4 엔터사들의 평균 값도 별 차이 안 납니다.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빠지면서 좀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그 와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하이브하고 JYP 모두 지금 JYP 같은 경우는 평균 당연히 미만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측면까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비싸졌는데 실적이 못 받쳐주면 계속 밸류에이션 비싼 상황이 되는 거라서요. 내년에 예상되는 하이브가 연간 2조 한 6,700억 사이즈 매출에 이익은 3,400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JYP가 내년에 JYP는 올해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좀 실적이 덜 깎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JYP가 올해 연간으로 보면 가장 선방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올해 워낙 기저치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매출 증가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한 6,400억 사이즈에 1,500억 정도 이익 사이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압도적으로 하이브나 JYP, SM 그다음에 YG까지 그 네 개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육박하는 거는 뭐 JYP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YG가 실적이 올해 210억 넘게 적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558억 정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있는데 문제는 이 558억이 올해 적자를 빼더라도 그 23년도에 한 795억대, 그러니까 800억 가까운 이익을 회복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올해 기저효과, 올해 한 780억으로 이익이 박살났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2023년도에 한 1,134억대를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이익단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하이브하고 JYP가 좀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밸류를 보면 뭐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적도 네. JYP가 3분기에 좋게 나왔고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투주 가운데서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얘기하는 거에서 예측하셨겠지만 네, JYP입니다. JYP가 음반과 음원과 공연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부진했을 때 JYP는 상당히 일본을 적극 공략해서 일본이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굿즈 상품을 엄청나게 잘 팔아서 굿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이키즈 9집, 미니 9집 앨범만 300만 장 넘게 팔렸는데 스트레이키즈만 잘 팔린 건 아니고요. 엠믹스, 트와이스 골고루 다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식스가 음원 차트 역주행하면서 국내에서 분기 최대 음원 매출을 기록하면서 음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스트레이키즈 또한 역시나 월드 투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와 월드 투어, 그다음에 트와이스의 일본 투어까지 포함하면 이제 굿즈 상품은 연간 500억 정도 최대 매출 사이즈가 갱신되지 않을까.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신인 아티스트 중에 2명 있습니다. 비처하고 넥스지인데 네. 얘네가 지금 그 JYP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은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익을 깎아 먹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신인 육성하는데 대거 비용 투입한 부분, 요건 JYP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SM, YG, 하이브까지 모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단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비용 그 보릿고개를 거쳤는데 신인 외에 대표 아티스트들이 대거 25년도에 복귀하면서 콘서트와 음원과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이 비용을 다운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남자 신인 그룹이 나옵니다. 라우드 프로젝트가 아마 12월달에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이것도 얼마나 또 비용을 그 마케팅비나 이렇게 비용단에서 부담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산업 밸류에 가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인은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당연히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팬덤이 BTS보다 더 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JYP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그죠? 시장 영향을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좀 밀리는데 일단 네.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하죠.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회복이 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2차 전지도 사실은 고점 대비 그러니까 저점 대비 좀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당연히 2차 전지도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다른 업종 대비 덜 빠지고는 있는데 1월 연초 대비로 하면 평균 21%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플러스 수익률 나는 종목이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부 뭐 엔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려형 같은 경우는 M&A 이슈 때문에
이렇게 200% 넘게 올라가는 뭐 네. 기현상이 나왔고요. SKC도 플러스긴 하지만 뭐 최근에 수익률 다 반납하긴 했는데 이것도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케이스고요. 유일하게 엔캠이 이제 2차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갔고 DI동일 왜 올라가신지 궁금하셨을 텐데 DI동일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고려아연과 비슷한 그 소액주주 간 연대 간의 이런 그 최대주주 뭐 변경 관련된 어떤 이슈 이것도 사실은 지분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유일하게 엔캠 정도가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률을 다 반납한 상태고요. 여전히 최고점 대비 요 DD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63%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LG엔솔이 주가가 좀 회복이 되면서 LG엔솔의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당연히 이 그 비상기업 시국에 따른 영향을 2차전지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상대적인 하락도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왔던 제약바이오도 충분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산주도 심각하게 그렇죠. 빠지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상대적인 비교를 굳이 한다면 2차전지는 이미 빠질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상황은 아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은 어떤가요? 결국은 뭐 수요단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내년 뭐 미주 쪽에서 판매는 괜찮다고 지금 들었고요. 네네. 이제 원재료 가격, 또 공급단은 뭐 노스볼트, 파산 이런 게 어쨌든 공급을 좀 줄이는 요인 아니겠어요? 네네. 네. 전체적인 판매 현황이라든지 2차전지, 전기차 시장 동향은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을 뒷받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단에서 줄어들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더 빠질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가 10월달, 11월 데이터 나오면 또 제가 다음 달에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요. 10월달 판매 데이터가 9월달보다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9월달보다는 부진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전월 대비 증가세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 전기차가 지금 110만 대를 팔면서 네. 전년 대비로는 24% 정도가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2.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미국은 전년 대비 10.5% 증가했는데 다만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볼보, 길리하고 볼보 합작이 전체 글로벌 탑10 판매 중에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3위로 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탑5 메이커의 역시 테슬라의 모델 Y를 제외하고는 2등부터 6등까지가 모두 BYD의 저가차가 판매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에서는 역시나 테슬라를 빼고는 폭스바겐하고 현대기아차가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고요. 10월 달에 전체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6% 증가했는데 유럽이 12.5% 늘었고 미국이 14.6% 늘면서 유럽과 미국이 그래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엔솔이 부진했습니다. 전월 대비 25.8% 빠지면서 8.2 기가와트시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에서 부진했는데 여기를 어디가 치고 올라왔냐면 SK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9.6% 증가했고 CATL도 부진했습니다. SK온이 10월달 데이터에서는 그나마 가장 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유럽의 데이터에서도 SK온만 좋았습니다. 10월달 데이터에. 그리고 10월달 비중국에서 재미난 게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가 여전히 1, 2등을 차지했는데 이 폭스바겐의 엔야크란 차종이 새롭게 3위권에 들어왔습니다. 4위에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이 들어왔고요. 10월달 미국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의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은 항상 50% 이상, 많게는 69%까지 차지했다가 이제는 40%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어디가 가져갔냐? 현대기아차가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9.2%로 2위까지 올라왔고요. 2위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유럽의 전체 판매 중에는 폭스바겐이 1등을 차지했지만
BMW, 스텔란티스, 다임러가 소수점 한 자릿수로 급격하게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10월달 배터리 출하량에서 아까 말씀드린 SK온이 좀 약진했고요. 유럽의 데이터에서도 SK온이 약진했습니다. SK온이 유럽에서 지금 31.6%가 증가했는데 완성 차종이 뭐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포드의 머스탱 마이, 아이오닉 6 그리고 폭스바겐 차종이 들어가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의 i 시리즈 그리고 리비안의 R1S, R1T 트럭 그다음에 아우디의 Q8 e-트론이고요. SK온이 바로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물량을 줄여서 많이 들어간 게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EV6, EV9, EV9이 최근에 엄청나게 호평을 받는 초대형 SUV 차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SK온이 현대차 물량이 늘어난 게 이번 데이터가 좀 좋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판매 데이터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데이터로 하면 LG 엔솔이 2등입니다. 출하량 데이터로 하면 당연히 BYD가 2등인데 매출액 데이터로 하면 LG 엔솔이 여전히 2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중국 다 포함입니다. 양극재 출하량을 보면 1등부터 7등까지 전부 중국 업체고요. 8등이 LNF랑 LG 엔솔이 출하량 기준으로 10월달까지 누적으로 28.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LG 화학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9등의 에코프로 그룹이 21.7%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10월달 데이터에 41,623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 내년 전망 중에 조금 우려가 되는 요인입니다. SK증권 거를 참고했는데요. LG엔솔과 삼성 SDI와 SK온이 캐파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출하량을 소폭 조정을 했는데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이만큼의 공급 과잉이 심화된다는 얘기인데요. LG엔솔이 340 기가와트시로 줄였는데 실제 나가는 출하량이 대략 180에서 190 정도를 보니까 여기서 한 140 정도 기가와트시의 출하량 차이가 난다. 그 말은 140 정도 공급이 오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말씀드리면 삼성 SDI도 소폭이나마 줄였습니다. 기존에 157에서 최근에 140 기가와트시로 내년 물량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삼성 SDI가 실제 출하량 나가는 거는 90 정도로 여기서도 삼성 SDI가 50 정도 캐파가 오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온인데요. SK온 같은 경우도 대략 40에서 한 70 정도 캐파 오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출하량이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삼성 SDI나 SK온이나 LG엔솔도 이 매출 증가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제 사실은 트럼프 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흔들었고 네. 또 1월에 나오면 또 변동성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바닥은 좀 잡아가는 국면이고요.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셀 쪽은 어쨌든 간에 대장주가 LG 에너지솔루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LG엔솔이 네. 가장 지금 수주를 골고루 받으면서 그게 실제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빠르게 예상되는 거는 25년 말에서 26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폭이 아마 LG엔솔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폭 여기 보시면 요 표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25년도에 LG엔솔이 지금 예상되는 거는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쪼개서 받느니 그 보조금 축소되니 많이 얘기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실적 추정치가 엄청 줄어든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가장 최신 오늘 12월 9일자 반영해서 올해 24년도에 대략 영업이익이 50% 깨진다고 봐도 내년에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309% 증가한다는 건데요. 그럼 기저효과를 빼고 냉정하게 23년도 정상적인 수준의 23년도 대비해서도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LG엔솔이 실적 개선폭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장주고요. 그 밖에 또 소재주 가운데서 관심 종목은 뭡니까? 네. 아까 아까 밸류에이션 표하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 표에서도 보여줬듯이 저는 여전히 하이엔드 소재단에서 그 실리콘 음극재가 가장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는
주가가 가장 덜 빠졌습니다. 소재단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 위에 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소재단 기업들 보면 1년 평균이랑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받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차종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차종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EV3 제일 잘 팔리는 EV3에 들어가고요. 캐스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퀴녹스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오닉 9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EV4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7종 이상의 차종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를 경쟁사가 양극재처럼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실리콘 응급제 하겠다고 해서 실제 양산하는 데는 한솔케미칼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한솔케미칼과 대주전자재료는 캐파 차이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를 냉정하게 비교하려면 중국의 BTR이나 샹샹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BTR이나 샹샹이 미국에서 상당히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극재만 중국산 양극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그 소위 말하는 중국산 음극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흑연을 2026년까지 이제 유예를 중국 거로 유예를 해줬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흑연 사업부를 적자나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26년 1월이 되는 순간 흑연으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전체 글로벌 흑연 업체 중에 중국을 제외한 유일한 10위권 업체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이 흑연 사업부가 살아나면 그 부분은 실리콘 응급제를 쓰는 대주전자재료 쪽에서는 왜냐하면 흑연하고 실리콘 응급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싼 흑연을 쓸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26년 1월 돼서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사업부가 급격하게 살아난다? 그러면 그건 대주전자재료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실리콘 응급제를 대형 IT 기기에서 왜냐하면 배터리 들어가는 데는 이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 전기차만 이슈가 아니라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도 이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로봇도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심지어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도 이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인프라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애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에 들어가는 IT 기기에 실리콘 응급제가 대폭 적용이 확대될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모멘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대형 IT 기기 쪽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뭐 굉장히 주도주로서의 성격이 그렇죠. 강하게 많이 네네. 올라왔었는데 물론 뭐 탄핵 정국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올라서? 펀더멘털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고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골고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수급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도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 빈집 수급이라고 하는 수급이 비어 있는 데 쪽으로 좀 이동한 특히나 이 바이오 팔고 어디로 많이 갔나 봤더니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네이버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누적 합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샀고요. 엄청나게 샀고요. 카카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카카오도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바이오를 팔고 이쪽 플랫폼 쪽으로 갔는데 네. 그게 일시적으로 이어질까라고 보기에는 그러면 어느 쪽 모멘텀이 더 세냐 물론 개별 종목 따라 다르긴 한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저는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글로벌 혁신 신약 FDA 승인 받은 거가 그 혁신 신약 받은 유한양행이 랭나자로 끝나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 있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2025년도에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그 ADC 플랫폼인데 예. ADC 플랫폼 쪽에서 리가켄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요 3인방이 그러면 앞으로 나온 기술 이전이 끝났냐? 그거는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인데 비만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딴에서 글로벌 그 소위 말하는 빅파마랑 협업을 맺는 게 예를 들어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표적인 뭐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뭐 한미약품하고 D&D 파마텍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이 ADC 플랫폼 쪽보다는 덜 주목받았거든요. 물론 글로벌 비만에서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막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뭐 몇 배 이상 커졌긴 했지만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25년도에 주목받는다고 치면 국내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이 소위 말하는 그 위탁 생산은 재미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짝 뜬 게 그 중국 우시앱텍이랑 우시바이오로직스 규제한다고 해서 반짝 뜬 생물보안법. 네, 생물보안법 맞습니다. 생물보안법 때 반짝 뜬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메디케어 파트 D 이거 개편하면 미국 약가 엄청나게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가 인하 때문에 쏟아져 나올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복제약 부분은 어딘가 누군가가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론자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우리나라의 바이오로직스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글로벌로 이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요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한양의 렉나자로 끝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화 단계에 도달한 게 3인방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한양의 렉나자급으로 기대되는 거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그 엑스코프리거든요. 네. 요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엑스코프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냐면 90% 중반 매출 총이익률 나타낼 정도로 매출 판매가 매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가 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요거는 이제 미국의 3대 공보험에 등재되면서 이제 판매가 25년 초반부터 나올 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십자의 알리글로라고 있습니다. 요 알리글로 요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인방이 내년에도 매출 사이즈 최소 2천억에서 최대 5천억 정도 사이즈고 요 알리글로, 엑스코프리, 유한양의 렉나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진펜트라 요 4인방이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랑 렉나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블록버스터 소위 말하는 1조 매출 예상하는 게 2027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4년도니까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모멘텀이 계속 붙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산정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네네. 대체로 코스피보다는 아직 플러스 유지하고 있겠죠. 네, 월등히 좋습니다. 네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네. HK 이노엔까지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5위권 전체 수익률 보시면 네. 평균 수익률 12%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살 나서 12%였고요. 그렇죠. 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압도적으로 그 수익률 시장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217% 수익률 중이고요. 유한양이 63% 수익률 중이고 일가캔바이오가 52% 수익률 중이고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최근에 보시면 녹십자가 그나마 좀 견조하게 최근 수익률이 좀 좋은 현황이고요. 네. 녹십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 삼천당 제약도 수익률 좋았다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최고점, 이 MDD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평균 53% 정도 빠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라는 게 기간 조정의 형태가 있고 가격 조정의 형태가 네. 있잖아요. 가격 조정이 끝나서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간 조정이 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이 기간 조정의 매력까지 좀 생긴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정말 강한 상승세에서 상당분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밸류는 그래서 제약바에는 사실 밸류로는 잘 뭐 평가는 안 되는데 네네. PER 이런 PER, PBR로 잡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숫자가 안 나오는 데도 네. 많고 기대감으로 가는 데인데 네. 그래도 그나마 이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 체크 한번 해보죠. 네, 정확하게 말씀 네네네. 주셨는데요. 아 이게 2차 전지도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예. 자 보시면 알테오젠이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693배가 예상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밸류긴 합니다. 네네. 지금 ABL 바이오가 뭐 717배. 그나마 밸류가 네. 그래도 밸류를 따질 수 있다는 건 흑자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바이오텍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적자 나는 적자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예. 아니 이 알테오 이 유한양행이 예. 50배가 넘어요 내년에. 유한양행 내년에 실제로 엄청나게 개선된다고 보는데 50배가 넘어. 제가 유한양행 그 이렇게 50배 넘는 지금 기준 딱 올해 24년 기준은 7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밸류가 비싼 수준이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 비싸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56배거든요. 그럼 이거 딱 평균 내보면 비정상적인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 100배 넘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도 내년 기준으로 PER이 대략 57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바이오는 이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하긴 어려운데 그럼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싸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미약품 17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11배, HK 이노엔 12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 중에 저평가가 받는 제약바이오사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리가캠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밸류에이션 비싼데 그만큼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이 5조가 넘습니다. 5조에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이익 사이즈를 보고요. 알테오젠이 예상되는 거는 내년에 한 1,300억 매출에 한 340억 정도 이익 난다고 보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도 역시나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매출 사이즈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 난다고 하니까 지금 알테오젠하고 리가캠바이오 시가총액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사이즈는 리가캠이 알테오젠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을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도 가장 제약바이오에서 유명한 핫한 테마라고 보는데 투자하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알테오젠보다는 리가캠 쪽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이 가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큽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7천억 매출 사이즈에 영업이익 1,75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지금 1,750억대 매출 나오는 회사들,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들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사실 SK 바이오팜한테 이익이 내년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유한양행 이익이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요 4개 정도가 아마 SK 바이오팜보다 이익이 더 큰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SK 바이오팜보다 시총이 뭐 월등히 높으니까 비교가 불가한데 같은 비슷한 시총대 유한양행하고 소위 말하는 대웅제약 요 사이즈에 있는 시총 대비 그리고 이런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이 갖고 있는 신약의 그 매출과 이익의 포텐셜 SK 바이오팜이 갖고 있는 이 뇌전증 치료제의 매출과 이익의 포텐셜이 어느 게 크냐 그러면 그걸 시총과 이익과 갖고 있는 신약의 포텐셜을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SK 바이오팜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미나게 보는 회사는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탑픽을 꼽았던 HK 이노웨입니다. 이 회사는 뭐 시총으로는 엄청나게 밑에 있습니다. 시총 사이즈로 보시면 1조 넘었다가 지금 1조가 깨져서 9,900억 정도 시총입니다. 그런데 이익 사이즈는 얼마냐? 이익 사이즈는 HK 이노엔이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이 1,2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여전히 리가캠 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HK 이노엔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이겠습니다. 제약주가 언제나 좀 돌아설까? 사실은 제약주는 연초에 강한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죠? 연말 지나고 1월 효과도 있고 네, 네네. 여러 학회도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때가 이제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죠? 단시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뭐 알테오젠도 관심 많고. 전 제약바이오 중에 그럼 탑픽을 좀 정리해 보면 리가캠이랑 HK이노엔, 네, 리가캠, HK이노엔, 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까지. 네, 리가캠하고 SK바이오팜은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렇죠. 네. HK이노엔은 기존 기존 제약사인데 네, 다양한 네. 매출처랑 네.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사이즈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